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총격 암살 위기에 놓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국 수사당국의 발표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It was one or two holes behind. That because the bubble moves through the golf course, so our agents will get there first, clear it. He noticed that the rifle was pointed out. Our agents engaged. 네, 2달 만에 또 총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번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자꾸 위험에 놓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우리 국민들이 오늘 뉴스 보면서 네.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저렇게 치열한 대선에서 한가위 골프 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50일 있는데 전에요. 예, 2달 만에 다시 암살 위험에 놓였고 미수에 그쳤는데요. 위험에 놓인 이유는 미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이 하나의 폭력의 형태로 이제 의사가 표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봐서 하나 미국 전체의 어떤 위기감,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뭐 암살 미수도 있었고 암살도 있었지만 네. 지금 나타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어떤 대선 과정에서 어떤 분열상이 아주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네. 화면으로 오늘 사건 개요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 캠코더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럼 뭐 사건을 생중계하려고 했던 건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범인이 체포되었죠. 네. 체포됐는데 일부 수사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었는데 그 공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하와이 출신 58세의 웨슬리 라우스라는 이 범죄 용의자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네.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해서 트럼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진술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용병 모집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들을 조금 강력히 좀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다시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미 상실한 땅, 돈바스 지역과 크림 반도를 푸틴 정부에 내주고 조기에 종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 불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월에도 그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오른쪽 귀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하는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는 이번에도 골프를 끝까지 라운드를 다 못해서 조금 절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지지자에 대한 어떤 결속을 노리는 정치적인 어떤 멘트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고 좀 정치적으로 또 불사조적인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만드는 메시지를 그런 피격 위험 상황에서도 정치적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결속시키고 최근에 토론 이후에 좀 이탈하는 조짐이 있었거든요. 이분을 결속시키는데 새로운 지지층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아직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지켜봐야 되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총기 소유에 대한 피해자가 2번이나 될 뻔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겠다고 했죠. 트럼프는 스스로 친총기 소유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냈고 총기 소유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옹호해왔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이라는 해리스 이런 분들은 총기 소유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하면서도 그 공격용 총기 소유를 제한해야 되고 또 공격을 하는데 대량의 탄약을 하는 탄창을 가진 그런 총기의 어떤
소유를 강력히 규제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네. 그러나 총기 때문에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맞았는데 네. 총기 소유를 주장했는데 총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네. 그래도 그 트럼프는 총기 소유에 대한 절대적 권리, 이런 부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총기 소유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재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중산층이 참 총기 소유를 미국의 전통 따라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본인 또 총기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기 소유가 미국 대선 2달 남았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존 입장들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해리스가 그거 나오니까 이것을 총기 소유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 폭력의 문제로 오늘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정치 폭력을 규탄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 이 총기 소유 문제에서 두 번의 암살 위험이 있었지만은 트럼프가 총기 소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기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기 소유도 정점은 되겠지만 네. 두 사람의 입장을 좀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7월에 있었던 그 총격 암살 시도 당시에는 그 사건 이후에 트럼프를 향한 어떤 공화당의 지지층이 결집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도 그런 그 상황을 보일까요? 지지층을 결속시키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바이든이 조금 우유부단하게 약하게 보이는데 트럼프가 총기의 공격을 받아서 길을 다치고도 어떤 굉장히 의연한 모습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보여서 네.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SS 비밀 경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운영한 비밀 경호국이죠. 경호국이 그 초기에 발견해서 그 총성이 났는데 6발이냐 4발이냐 논란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이든 경호국에서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또 체포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전에 7월 11일 날 있었던 그런 결속 정치적인 어떤 그 트럼프에게 어떤 유리한 그런 환경은 뭐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처럼 불사조의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뭐 그것도 그 지지 세력을 결속시키는 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불사조 막았는 것이 네, 네. 트럼프 의연한 모습보다는 SS 경호국의 어떤 그 모습, 경호국이 정말 조기에 딱 발견을 해서 숲속에 있는 총불을 발견하고 네. 바로 사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라는 미국 지도자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과 해리스 바이든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사건의 영향을 포함해서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측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지금 국민에서는 미국 대선의 토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후보를 포기했는데 이번 해리스와 그 트럼프의 그 토론 결과가 대선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 사건도 저희가 계속해서 뭐 팔로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이제 밤까지 100개가 넘는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유독 이렇게 추석을 전후로 하면서 더 많은 풍선을 좀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지금 19차례, 20차례 정도 되죠. 네. 풍선 저도 우리 저 전쟁 기념파에 떨어진 풍선 직접 보기도 했는데 네. 북측이 지금 상당히 어물 풍선을 갖고 이렇게 치사한 대남 도발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외부 사조가 아무리더라도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치사한 도발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앞두게 뿌리는 것은 대한민국 민심을 좀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석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고 우리 사회가 불안한 모습을 만들고 추석 민심에 북한이 도발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북 전단 이런 문제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잘못 다루고 있다 이런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남남 갈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석 민심에.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물풍선 도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참 인류 역사에 이렇게 치사한 도발이 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 풍선 도발이 점점 낙하 지점이 정교해지고 이 여러 가지 또 다른
풍선 안에 폐기물 대신 다른 공격용 무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피해 같은 거 고려하면은 잘 대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풍선 도발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도발은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북측의 치사한 도발을 우리가 여야 목소리를 같이 해서 규탄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우리 사회가 북한 의도대로 분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 물질은 없다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그 장착된 타이머로 추정되는 것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기구가 이렇게 큰 게 있으면요. 예. 그 안에 수많은 작은 비닐봉지를 넣어놔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교하게 낙하 지점 떨어뜨리려니까 타이머를 달고 거기 떨어지면서 그 기구를 터뜨려야 작은 풍선이 확 뿌려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이머를 해서 기구를 터뜨리는 장치가 발화 장치가 돼 있는 기구를 터뜨릴 때 네. 그것이 있는데 조금 제가 불안하게 보는 것은 이번에 우리 공항 인근에서 떨어져서 화재가 나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도 여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화재가 네. 발생한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북한이 의도했는 건지 또 이 의도하면 군사적 공격이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굉장히 받아야 되고 우리도 군사적 도발로 간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풍선을 좀 의도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그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풍선이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해주신 정도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여부 그 논의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우리 초반에는 이제 풍선을 직접 터트려야 된다 뭐 이런 적극적인 대응도 좀 논의 나왔잖아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까? 풍선에 이제 그게 우리 정서적으로는 빨리 날아오는 걸 터뜨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네. 풍선이라는 기구가 날아올 때 우리 레이더에 잡는 것이 제척 고도라는 게 있어요. 제척 속도, 이 잡을 수 없는 속도, 또 고도 이런 것들이 잡히더라도 그것을 공격했을 때 그 유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우리 민가에 피해 주는 문제. 이런 이제 풍선이 거기에 공격력 어떤 공격력 물질을 넣어놨을 때는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군이 우리 국민에게 일단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 정서주면 날라올 때 넘어올 때 딱 터뜨리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 새로운 어떤 피해 발생 이런 문제를 따지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끊임없이 이어지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무력 도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했는데요.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유치찬란합니다. 전 세계가 핵물질 만드는 시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북한은 2010년에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추가 핵실험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추가 핵실험이 가지는 것은 트럼프와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문제가 있는데 핵실험은 6번 정도 하면요. 그 핵 디바이스를 만드는 실험은 거의 핵 무기를 만드는 완성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핵실험보다는 추가로 이렇게 핵물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생산 능력을 보여주면서 핵 강대국으로 들어섰다. 이제 우리한테 핵 폐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우리 이미 핵 강대국 길을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핵을 가진 국가끼리, 핵을 많이 가진 국가끼리 핵을 줄이는 협상,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심 분리기 2,000개 당시에 2010년이죠. 그때 뭐 가동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000개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많이 발전한 겁니까? 그 기술력은 뭐 그대로죠. 그때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걸 보여주는데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그 낮은 순도의 우라늄을 90% 이상의 순도의 핵무기를 만들어 가는데 보통 한 2,500개의 원심 분리기를 1년 동안 가동하면은 네.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0개, 2,500개 정도 이번에 10,000개 정도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10,000개 정도 되면은 그걸 1년 내도록 가동하면은 핵무기 4개를 만들 수 있는 90% 이상의 순도의 그 웨폰 그레이드 머티리얼,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93년에 미국이 클린턴 정부 시절에 핵시설을 폭격할 계획을 했죠. 정밀 폭격 계획까지 내세웠는데 우리가 핵시설 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북한으로서는 핵 강대국이라는 걸 보여주지만은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자기들로서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선택이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유치찬란한 쇼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궁금한데 요즘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중국 드라마 시청도 금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비핵화 유엔 제재 이런 데 계속 지키려고 이런 모습이 있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핵 보유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네. 언급도 러시아와는 사이가 좋잖아요.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좀 중국 시진핑을 디스를 했어요. 시진핑은 늘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회담장에 있던 폼페이오라는 미 국무장관이 회고로 있었어요. 네. 그걸 우리도 다 보면서 시진핑 그거 보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북한 지도자가 뭐 힘들 때 지금 도와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늘 중국 지도자를 심하게 디스를 했어요. 늘 거짓말은 거짓말쟁이라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또 이런 과정에서 중국으로 봐서는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도 북한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이 물자를 밀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입장들이 좀 언론 보도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적 러시아에 비해서는 비핵화를 북한에 강요하고 있는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든 미국이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게 좀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는 그 군축 협상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핵을 가진 국가끼리 군축하자는 입장을 늘 갖고 왔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핵 군축 협상하자는 거는 뭡니까? 핵이 없는 대한민국은 협상 상대에서 빠지라는 이야기거든요. 미국과 거래하겠다, 협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은 노골적으로 아마 이번 대선 끝나면은 한반도 문제 해결, 핵 문제 해결 이런 과정에서 의사는 있는데 네. 미국하고만 의논하겠다. 핵이 없는 사람들은 빠져라. 핵이 없는 국가는 빠져라. 이런 강자를 넣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는 그 북한을 다루는 데서 철저하게 한국과 공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지도자와 미국 지도자 간의 어떤 엄청난 어떤 찰떡궁합, 공조, 개인적인 신뢰 이런 부분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에 나서는 거라면 해리스와 트럼프 양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그 이번에 10일 날 대선 토론회 때 북한 문제가 한 번 나왔죠. 네. 나왔는데 해리스가 트럼프를 짧게 비난했죠. 러브레터나 보내고 네. 김정은을 존경한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트럼프가 아니야. 중국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가 나를 두려워해. 내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두 후보의 공통점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호로가락하게 북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네. 아마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역시 한국 정부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전략적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미국의 공조를 봐서 해결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과 군축해서 나서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전략과 그런 배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